네, 안녕하세요. 이제 FMC 회의를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시간 반 정도 앞두고 있는 시점이지만, 어, 이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어쩌면 국채 발행 규모가 기준금리 인상 여부보다 시장에 관심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국채 발행에 대한, 또 옐렌 의장의 의사결정에 대한 그 분석과 그 의미를 여러분께 전달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됐고, 조금 있다가 대략 한 3시간 정도, 3, 4시간 후에 FMC 회의 결과를 또 즉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 순간은 어쨌든 국채 발행 그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달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화면을 살짝 옮겨야겠네요. 이렇게, 그죠? 여러분 보고 계시는 레리 서머스, 어, 하버드 대학 총장님이셨죠. 27대 총장님이셨고, 여러분들도 혹시 하버드대에 가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공간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지금 똑똑해지고 있다라고 느껴질 만큼, 그런 대학교의 총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레리 서머스,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 총장님이셨지만 또 재무부 장관을 또 역임했어요. 그래서 미국을 정말 대표하는 경제학자이자 전 경제 관료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하버드대 교수로 계시고요. 네, 레리 서머스 이 교수님께서 미국의 재정 적자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과거 정권처럼 고통스러운 재정 지출 삭감 조치를 취하기 전에 미납된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 한다. 미국의 재정 적자 상황을 굉장히 중요한 현 미국 경제의 시대적 문제로서 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레리 서머스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 또 역시 유명한 분이죠. 예, 보신 것처럼 스탠리 드러큰밀러, 이 회장님이시죠. 이 회장님 억만장자의 해치펀드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 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을 때 미국 재무부는 더 이상 장기 국채를 발행하지 않음으로써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 다시 말하면 제로 금리였을 때 장기 국채를 발행했어야 되는데, 제로 금리였을 때 장기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재무부는 굉장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했고요. 옐렌 장관이 이 정치적인 매우 근시안적인 2년 만기 국채를 대규모 발행했고, 이것은 재무부의 역사상 가장 큰 실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0월 30일자로 미국 재무부는 2023년 4분기 그리고 2024년 1분기 얼마만큼 국채를 발행할 것인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한 내용이 이미 전달이 됐고 언론에 공개가 됐고, 그리고 그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석을 듣고 싶어 하시는 그 대중분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자, 기자로부터 들은 그 문구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발표된 계획에 대해 보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1시간 반 전에 있었던 그 내용은 그 이미 발표된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마치 기자회견을 갖듯이 상세한 내용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10월부터 12월까지 소위 4분기죠. 이동안 빌리언 776 빌리언을 국채를 발행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 또 역시 24년 1분기 동안에는 816 빌리언을 또 국채를 발행한다. 근데 기존 23년 3분기에는 이 보시면 1000 트릴리언 만큼의 국채를 발행했었다. 그러니까 이것과 비교해서 제가 그래프로 그렸는데요. 그래프로 보셔야 더 명확하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년 3분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마만큼의 국채 발행을 진행했는데 23년 4분기와 24년 1분기에는 그거보다 못한 수준의 국채를 발행할 것이다 라고 국채 발행 물량을 공개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23년 3분기보다 국채 발행량이 많았다면 앞으로 국채 발행할 양이 많게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만약에 했다면 국채 금리는 더 치솟았을 것이고, 그게 또 실물 경제에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텐데, 국채 발행량을 어쨌든 종전만큼은 안 하겠다. 이게 재무부가요 23년 4분기에 지난 23년 3분기보다 적은 달러 차입을 계획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고, 그리고 1분기에는 그거보다는 많지만 어쨌든 3분기만큼은 아닌 수준으로 국채 발행 물량을 발표한 것이에요. 어쨌든 이 발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었잖아요. 그 상승한 배경을 몇 가지로 좀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현상들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현상 그 자체예요. 22년 7월 6일부터 장기 금리가 이 단기 금리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기 금리가 보통 2년물 국채 금리보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정상적인 금리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반대로 2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더 높은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가 2년물 국채 금리를 향해 가고 있는 그 현상이 그리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해가시죠? 두 번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습니다, 배경이. 미국 국채 금리는 어쨌든 미국 경제, 실물 경제에 동행하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 특히 장기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얘기는 미국 경제가 펀더멘털리 건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종전의 23년 3분기에 대한 성장률 전망치가 이렇게 낮았다면 23년 뭐 예를 들어서 후반으로 올수록 23년 3분기 성장률이 생각보다 괜찮고, 또 역시 23년 4분기 성장률도 생각보다 더 괜찮을 것처럼 종전에 봤던 것보다 23년 3분기 4분기 미국 경제의 흐름이 더 괜찮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 밖의 경기 호조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국채금리 상승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미국 국채금리, 특히 장기금리는 미국 경기의 펀더멘털 사정을 보여준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예상 밖의 미국 경기가 호조를 보인다라는 것은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을 뜻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23년 이 3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죠. 4.9%입니다.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무슨 미국 경제가 4.9%나 성장해? 신흥국도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만큼 미국 경제가 예상 밖의 기대 이상의 경기 호조를 보인 것, 이것이 미국 국채 금리가 꾸준히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에 해당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배경은 중국의 국채 보유량이 축소되기 때문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일부가 일본의 국채 보유량이고, 일부가 중국의 국채 보유량이고, 또 일부가 한국의 국채 보유량이, 미국 국채 보유량인데,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보유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죠. 원래는 일본보다 더 컸었거든요. 근데 22년 1월 이후로만 본다면 일본보다 적어요. 이렇게 중국이 어쨌든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 국채 금리가 이거 설명드릴까요? 저 화면을 좀 열어볼게요.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공급은 상대적으로 많고 수요는 얼마 안 된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 수요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이 미국 국채의 보유량을 축소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그런 것입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량 23년 1월 기준으로는 8천 약 594억 달러 정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8,054억 달러로 대략 40% 정도 줄은 거예요. 미국 장기금리 상승의 배경에 바로 중국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배경이 되고요. 어쨌든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줄어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인데, 중국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미 수출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미중 패권 전쟁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다 보면 대미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보면 달러가 줄어들죠. 달러가 얼마 없어요. 그럼 최근 몇 달간 매우 빠른 속도로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있는 그 배경이 되는 거죠. 그 밖에도 양국의 미중 패권 전쟁이 계속 격화되고 있고, 또 지정학적 그 갈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달러 표시 자산을 또 너무 많이 보유하면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금이나 원유나 그 밖에 다른 전략 자산을 늘려나가면서 미국 국채를 보유하기보다는 그 밖에 다른 자산 안전성을 좀 챙기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음모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중국이 중동이나 남미나 이런 그 주요 권역에게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달러 패권을 좀 흔들려고 노력하고도 있는데, 어쨌든 달러 패권을 흔들기 위한 움직임으로써 국채 매도가 또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글로벌리 탈달러 추세라고 본다면 탈달러 추세와 또 위안화 결제 수요, 이것을 좀 고려했을 때 미국이 미국채 보유량을 좀 축소해 나가는 그런 움직임을 음모론이 됐든 거시적인 그 경제 현상으로 봤든 그런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의 배경은 또 한 가지가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량이 확대돼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정부 부채가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미국 정부가 추가적으로 국채를 많이 발행한다라는 뜻이고,
국채를 발행하면 당연히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치솟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정부의 부채 규모가 늘어남과 동시에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흐름이 맞물리는 것을 보면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량을 살펴본다면 미국 정부 부채를 좀 확인할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23년 중반 이후로 미국 정부의 부채 규모가 크게 치솟고 있고, 이것은 미국 정부가 국채 발행량을 확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앞서 발표해 드렸던 것처럼 미국 재무부는요, 이번 23년 4분기부터 국채 발행 규모를 좀 줄여나갈 계획을 발표한 것이고요. 그리고 22년 3, 4분기보다도 그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수준이고요. 또 미국이 막대한 이런 재정적자, 이 엄청난 재정적자 속에서 국채 발행을 또 증가시키다 보면 이 가격과 반대로 국채 수익률이 뛰는 흐름이 완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국채 발행량을 좀 축소해 나갈 계획을 향후에 할 것을 발표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역시 미국 정부의 부채 규모가 줄어들고, 그것은 곧 국채 금리가 정점을 찍고 하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됩니다. 너무나 높은 국채 금리를 유지하다 보면 그게 또 미국 경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 그것도 살피는 관점에서 국채 발행량을 좀 축소해 나갈 계획을 옐렌 의장은 계획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댓글로 의견도 주시고 하시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 실물 경제 혹은 통화정책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벤치마크 금리죠. 그럼 10년물 금리가 상승한다, 이것은 벤치마크 금리가 상승한다. 벤치마크 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뜻이에요. 대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뜻하죠. 그러다 보면 한 단위 자금을 더 조달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수반되니까 신규 투자를 할 수도 없고, 그게 GDP를 위축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 10년물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시에 미국과 유로존, 여기 보시면 이게 미국이고 이게 유로존이죠. 그리고 일본 경제, 주요국 경제의 성장률에 대략 7분기만큼의 격차를 두고 국채금리 상승이 GDP에 영향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유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분석을 국제금융센터에서 한 겁니다. 일본도 또 중국도 마찬가지, 뭐 시점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실물 경제를 더 억압하고 그게 실물 경기 침체를 몰고 올 수 있다. 이게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 미치는 시장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기승전 금리 아니겠습니까? 기승전 기준금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 통화정책, 미국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국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없이도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시중금리를 끌어올리는 것인데, 기준금리 인상 없이도 시중금리가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굳이 인상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지금 시간으로부터 대략 한 3시간 후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겠지만, 미국 국채금리 상승 그 자체가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필요를 없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승전 금리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의사결정에 이 국채금리 상승이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의 판단과 의사결정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립니다. 일단 녹화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 멘트를 좀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 제가 매년 이맘때쯤이면 경제 전망서를 발간하고 있고, 24년 경제 전망서에서도 이렇게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이 장기화될 것이고, 그런 국면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돕도록 먼저 24년 경제를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이 매년 발간되는 경제전망서에서, 이번에 발간된 스태그플레이션 2024년 경제전망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고정 댓글로 이 구매 링크를 또 남겨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에 한해서 또 책을 통해 명확한 경기 판단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녹화는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잠깐 12시가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질의응답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음이 편하네요. 네, 녹화